자, 이제 볼게요. 자, 해설지 바탕으로 논제 분석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녹화를 해야 돼서 오랜만에 좀 컴퓨터 화면으로 띄워놔서 타자 소리가 좀 거슬릴 수도 있는데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자,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동에 관한 견해에 성균 관대도 외대랑 똑같죠. 우리 분류 요약의 형태로 편가르기를 해야 되는데 개별 제시문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도 분류 자체를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연습을 해야 늘어요. 근데 다행히 지난 시간 외대보다 약간 수월한 거는 우리가 뭐 기준, 결과, 뭐 주체 이런 식으로 좀 모호하게 줄 때보다는 입장 분류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 왜?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는 식으로 정리하면 좋으니까. 사실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는 의사결정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한 목적, 그리고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시한 방식,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니까 결과로만 잡을 수 없고, 이 필자의 암묵적인 혹은 명시적인 주장으로만 잡을 수 없어서 지난 시간이 어떻게 보면 분류는 더 어려웠죠. 자, 그래서 이양대 개념어를 사용하거나 성균관대는 이런 식으로 학생이 이 개념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요, 어휘력도 좋고 논술에 대해서 기본적 배경 지식이 탄탄하다는 거야. 요런 거에 가산점을 준다는 어떤 학교 측 공식 입장으로 발표를 할 때가 많아요. 이런 것도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 긍부정의 선명한 입장 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입장 요약이지만은 같이 묶어도 다른 제시문으로 나온 이유가 있었겠지. 그래서 개별 제시문의 개성도 충분히 잘 드러나야 될 테고, 입장 요약이라 공통점도 잘 잡아야 하지만 각 제시문의 다른 부분, 개성적인 측면도 잘 드러나야 돼서, 그래서 우리가 왜 논술학원 오면은 대치동 모든 논술학원들이 비교부터 시키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류 요약을 하는데도 우리 비교의 기법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견해를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주장은 결론과 근거 중심으로, 설명은 원인과 결과의 인과 구조를 반영하는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주장이 강하게 드러나는 제시문이 있고, 설명적으로 그냥 되게 사례를 설명하거나 원리를 설명하는 제시문의 형태가 있죠. 되게 다양합니다.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자, 특이하게 성균관대는 시간 제한이 존재하는 학교예요. 분량 제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또 구모까지 나의 성적이 향상세가 있고 막 상황이 너무 잘 풀리면 성균관 때 써봐야 되잖아. 근데 무조건 많은 분량이 좋은 게 아니야. 오히려 분량이 많아도 핵심 내용에 충실한 반영이 차별화 요소가 되고, 또 성균관대 파이는 선생님이 뭐 몇 년 전에 조교로서 이 학원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부터 첨삭 보조 강사로서 성균관대 파이널에 들어가면은 그 잘하고 최저가 잘 나오는 애들도 어떤 흥미로운 경향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1번 분량이 막 진짜 막 개 많아요. 그래서 성균관대는 오늘은 우리가 원고지로 썼지만은 이 줄노트 형식의 나중에는 답안지에 풉니다. 여기가 줄이 넘쳐. 근데 2번 자료 해석부터 막 반도 못 써. 그 줄노트에. 막 줄칸을 넘치던 게. 반도 못 쓰기 시작하고 3번 한 줄. 이게 너무 많아요. 분량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1번에 너무 과도하게 투자를 하려다가 오히려 시간을 뺏기고 2번, 3번을 못 쓰는 건데, 우리 반 친구들도 조금 독해들은 잘하지만 살짝 완벽주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하고 있잖아요. 내가 특정 제시문의 양상에 따라서는 3번까지 밀도 높게 못 쓸 때가 있다. 1, 2번만 완성도가 좀 과잉일 때가 있다. 이게
정말 논술에서 고이고 고인 애들도 성균관대 문제를 받으면은 이런 좀 비극적인 방식으로 흐를 때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것들도 좀 나중에 성균관대를 쓰게 된다면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우리가 성균관대를 설령 쓸 게 아니더라도요. 되게 요새 핫한 어떤 시사 이슈들과 관련된 대목들, 시사도 나오고 미학 이론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우리 시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뭐 효율성과 형평성에 근거한 뭐 인간의 본질은 경쟁인가 협력인가. 사실 이거는 확장되면은 사회복지, 자유시장 속에서의 경쟁 이런 것과도 되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는 논술에서 나올 수 있는 소재는 진짜 되게 어렵고 빡센 방식으로 자료까지 주면서 진짜 알차게 써먹어. 진짜 골수까지 뽑아먹는 학교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설령 성대를 안 쓸 거라도 되게 학습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시문 분석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시문이 짧아서 선생님이 아예 좀 일반화 연습을 복습 과정에서 너네들이 하길 바래서 문장 하나하나마다 소제목을 다 붙여왔어. 근데 너네가 이렇게 문장 하나하나마다 현장에서 이럴 필요는 없는데 복습을 할 때 비문학 내가 모르는 제시문, 내가 잘 약한 제시문 복습할 때랑 논술 복습할 때만이라도 모든 문장은 아니더라도 정말 중요한 핵심 문장 어떻게 줄이고 소제목을 붙일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좀 능동적으로 많이 공부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좀 비문학도 좀 저절로 꽤 유의미한 부분이 해결이 돼요. 이제 제시문 1번 볼게요. 기술 발전에 따라서 사회 변동이 좋게 흐를 수도 있고 나쁘게 흐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견해를 담고 있는데 긍부정도 있겠지만 조금 세세한 차이도 있겠죠?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룬 제시문도 있었고, 고용 측면에 좀 더 집중한 제시문도 있었고, 이런 개성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시문 1번. 더 많은 정보가 반드시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불필요한 정보들이 지나치게 많이 유포되는 현상을 데이터 스무그라고 표현을 했다. 이 개념어를 소개하면서 양이 곧 질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는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기는 했지만 요거는 순기능이죠? 빨라지는 거. 항상 논술은 이런 구조 너무 많잖아.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열거하는 거. 하지만 요 어조사 하나도 중요하지만 뭐라고? 자, 한편으론 불필요한 정보나 거짓된 정보들이 가상 공간을 대기 오염처럼 어지럽히고 가상 공간도 오염이 심각하네. 이런 부작용을 더 초점을 맞추고 있네요. 긍부정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으니까 양면성이라고 해도 되겠네? 정보 부족에 시달리던 과거와 달리 현대인들은 정보 과잉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제 정보 결핍의 시대에서 정보 과잉으로의 시대로 전환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한 이게 뭐 상위권 대학 논술에서 나올 때가 있어서 우리 지금 문제 푸는 거랑은 좀 상관은 없지만 가볍게 언급을 하고 가는 건데 100년 전만 해도 지식이나 정보를 특정 계층들이 독점하는 경우가 많았던 게 오히려 문제였거든. 왜? 교육이라는 것도 되게 비싼 거였고, 어떻게 보면은 옛날 뭐 70년대 한국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른들은 똑똑해도 뭐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이런 거 너무 흔했잖아. 되게 경제적으로 미발달하거나 가난한 나라에서요. 그리고 사회복지라는 제도가 충분히 형성되기 전에는요. 교육은 사치제에 가깝습니다. 생계에 되게 곤란할 사람일수록. 거의 무슨 명품 사는 것 마냥 사치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생필품은 아니니까. 그리고 뭐 연대나 검대에서도 이런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 뭐 중세 이후에 뭐 르네상스 이후에 몇 한 5, 600년 전만 해도
그 활판 인쇄 이런 게 보급화되기 전까지 책이라는 거 자체가 진짜 성직자, 귀족 이런 사람들만 가질 진짜 개개개개 돈 많은 상인 이런 사람들만 가질 수 있었어. 왜? 이 인쇄소에서 찍기 전에 책이라는 거는 멋진 서예가가 캘리그라피 하는 사람들이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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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땀 이렇게 써야 되고 사파도 그려 넣어야 되고 막 가죽 같은 거 표지 만들어 가지고 막 바늘로 꿰매고 탄탄한 가죽끈을 써가지고 뭐야? 다 돈이야. 평범한 서민들은 먹고 살 돈도 오늘의 빵값을 걱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 책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사치제였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래서 이 특정 계급이 지식을 독점하기 위해서 일단 독점하기가 너무 쉽지. 책 자체가 비싸. 아니면 아예 성서를 여기는 영국 땅인데 개 어려운 라틴어로만 성경을 만들어. 우리가 쓰는 단어는 영어인데. 그러면은 정말 이 지식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물 농장을 하면서 특정 계층의 한정된 자원 독점을 봤던 것처럼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 계층에 의해서 독점이 되죠. 근데 그래서 성경에 안 써 있는 건데도 지금 성경의 해석 권한이 귀족이나 성직자에게만 독점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막 구라를 치는 거야. 성경에서 귀족을 잘 따르라고 했다. 성경에서 면죄부를 막 금화 막 30잎을 내고 사면은 천국 갈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야, 진짜 동물농장의 시대나 이 시대나 책이 보급되기 전에 이 시대나 그냥 좀 되게 권력은 고였을 때 타락하기가 너무 쉽지 않니? 어떻게 성경 뭐 이런 종교라는 건 되게 세속과는 거리가 있어야 되고 신성해야 되고 진지하고 숭고한 믿음을 추구해야 되는 영역인데 이걸로 장사를 하고 사기를 치고 뭐 귀족 말을 잘 들으라는 게 성경에 써져 있다. 이딴 식으로 막 해. 그래서 진짜 이 영국 시대에서 영어 성경 보급 운동을 하던 초기의 노동자들이 사형 같은 것도 당하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건국대 문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어쨌든 예전에는 지식이 부족하고 정보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부족해서 이게 계층화의 문제로 이어지고 어떤 사회적 문제였는데 이제는 너무 과잉돼서 문제라는 거지. 그리고 양과 질, 정보 과잉이 문제다. 이런 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필터링 능력,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졌대요. 이거를 우리가 필터링이라는 외래어를 쓰기보다는 선택적 수용이라고 일반화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 정보 사회의 부정적 요소. 기술이라는 것이 정보의 어떤 활성화를 놨지만 이게 양면성이 있어서 사회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제시문 2번 보겠습니다. 노동 총량의 오류를 지적하는 학자들이 있다. 뒤에를 보면은 이런 견해라는 게 설명이 되죠. 기술 발전에도 일자리의 총량은 늘지 않고 일정하다. 이런 견해에 대한 반론 제기인 건데 지금은 몰라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너무 어렵다. 여기에 갇혀 있지 마. 이렇게 너무 생소한 단어가 나오면은 뒤에서 어차피 설명을 해줄 거란 말이야. 어떤 형태로라든. 그거를 받아 먹으면 되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자. 자, 경영 전략가인,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2040년, 2050년, 이런 걸 예측하는 사람들이 미래학자죠. 인류에게 필요한 기술이 모두 발명되었거나 발견되었고, 거의 기술이 완성 상태래. 정보 기술의 발전은 과거 새로운 기술들처럼 풍요로운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이 노동 총량에 오르겠구나. 그거를 비판하고 있다네요. 기술 발전이 더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사회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을, 미래 전망을 비관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요? 비관론이요. 이걸 비판하고 있다는 거네요. 이러한 관점은 근데,
드디어 필자와 이 피터 씨의 주장이 나오네요. 기술 도약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며 새로운 기술이 너네는 기술이 거의 완성됐다고 말을 하지만 아니야. 지금 진화 단계고 일시적인 나비가 곧 애벌레가 나비로 부화하려고 번데기가 된 것처럼 지금 전환 단계이고 앞으로 나비가 번데기에서 뿅 나와서 날개를 펼치고 예쁘게 날아가듯이 이 전환기가 끝나고 나면은 왕만이 신산업이 만들어지면서 노동 총량은 개뿔이 노동 총량 직업 개 많아질 거거든 이라고 하고 있네요. 기술이 지금은 일시적으로 전환기라 멈칫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 산업과 직업들을 계속해서 창출할 거래. 그래서 반대대가 되네요. 신산업을 기반으로 고용이 창출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낙관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좀 고급 일반화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일반화를 시켜볼 수 있을까? 이 피터 씨의 주장을 고용 낙관론적 기술관이라고 설명을 해볼 수 있겠죠. 기술 발전이 일시적으로는 실업이나 뭐 전환기나 약간 주춤한 정체기를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산업과 직업을 창출해서 총 고용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고용 낙관론적 기술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표현이 달라요. 그리고 사실 기술 낙관론은 이 고용 낙관론적 기술관보다 훨씬 특급 빈출입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제시문을 또 만나게 된다면 신산업, 기술 발전의 직업 개만이 만들 건데 요런 거를 또 당신들이 마주하게 되신다면 이 기술 낙관론이라는 일반화보다는요. 고용 측면에서의 뭐 이렇게 써도 되지. 너무 어렵다 싶으면 고용 측면에서의 기술 낙관론. 낙관론이긴 한데 영역이 이 고용 직업 측면에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도 될 거고요. 조금 더 표현을 섬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술 낙관론은 범주가 너무 넓은 표현이야. 우리 마지막 제시문에서 보는 것처럼 기술이 모든 사회 문제를 뾰로롱 짠 마법처럼 해결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임용 되게 포괄적인 믿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는 기술 낙관론은 되게 범주가 넓어서 다양한 하위 맥락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하위 맥락의 개성을 오늘 출제된 일부 제시문들에서 엿볼 수 있었잖아. 그치? 그치? 기술이 삶의 질을 높일 거다. 의료인을 보조하는 인공지능과 의료 접근성 강화 제시문에서 나왔고, 기술이 인류의 생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거는 진짜 낙관이 너무 지나치지.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요 견해, 너네들은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이거는 너무 기술 만능주의 아닐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좀 경계하는 입장이에요. 대가리 꽃밭 같은 생각이 아닐까? 기술이 지식과 교육의 평등을 실현할 것. 뭐, 나름대로 의의가 있죠. 실제로 인터넷이 확장되면서 제시문 1번처럼 이 정보의 어떤 선별 능력도 매우 중요해졌지만, 우리가 옛날보다 더 공부하기 쉬운 시대인 건 사실이야. 기술이 노동 문제를 해결할 것. 오늘은 우리 고용 측면에서의 기술 낙관론을 다루는 제시문들이 되게 많죠.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기술 낙관론으로 퉁치기에는 기술이 고용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까 선생님이 가이드와 해설 초기에도 뭐라 그랬어? 개별 제시문의 개성이 선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일자리 문제, 산업 이런 거에 초점이 있죠. 그래서 단순히 기술 낙관론이라고 하면은 너무 넓어. 그치? 요런 거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기술 낙관론을 비판하는 게 우리 논제 중에 빈출이에요. 왜? 기술 낙관론의 가장 큰 범주는 이거라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경계하는 입장. 모든 기아, 지금 지구 온난화, 아프리카 사람들이 밥 못 먹고 사는 문제 싹 다 해결할 것임요. 이거 조금 너무 낙관적이고 순진한 믿음처럼 혹시 들리지는 않으시나요? 그래서 이런 문장은
네, 우리 제시문은 이런 맹목적인 믿음까지는 안 가고 구체적인 논리를 통해서 기술이 새 일자리를 만들어낼 거야 라는 주장 정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기술 낙관론이라고만 부르면 오히려 이 7번 제시문, 마지막 제시문처럼 모든 문제가 다 기술에 의해 짜잔 마법처럼 해결될 거야. 이거보다는 정교한 논리적 기반이 축소돼 버려. 그리고 우리 논술에서 가끔 선생님이 정확하게 표현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조금만 구체성이 더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워하면서 되게 지적하는 거 있지? 당연히 정확한 맥락 명시가 내 답안지에서 분석과 채점 좋은 점수를 받는데 너무 유리하겠죠? 자, 이제 좀 중요한 개념 설명을 하느라 너무 사이드로 샜는데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인들은 농식품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50년간 농업에서 직접 고용 감소가 된 것에 대해서는 비난한다. 아, 농부를 보조하는 직업들이 직접 고용, 간접 고용 말고 직접 직업을 창출하던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대. 아, 그래서 농식품의 풍요함, 산업 효율성이 향상됐다는 거지.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효율성이라는 단어로 요거를 일반화할 수 있어요? 효율성이라는 거는 경제학의 학술 용어인데요. 음, 이렇게 성과급을 주는 것도 능력에 비례해서 효율성이지만 이 능력이라는 건 뭐야? 회사에서 요구하는 한정된 시간과 자원, 돈일 수도 있고 뭐든 들여서 최대의 아웃풋을 내고 남들보다 성과를 잘 내는 것?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 당연하게 요구받는 것.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 이게 효율성이야, 경제학에서. 그치? 내가 들인 비용 대비 얻은 이익이 큰 거. 그치? 비용, 이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식품의 풍요함을 누렸다는 게 뭘까? 농업 기술 발전으로 이 똑같은 노동력, 똑같은 자원을 들여서 생산할 수 있는 수확물, 산출물이 엄청 많아진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효율성이라는 것을 일반화할 수 있죠. 이 단어로. 그리고 우리는 한국도 나름 농업 기술이 발달한 나라지만 땅이 너무 작잖아요. 많은 것들을 좀 수입 과일 같은 거 특히 농산물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 뭐 샤인머스켓도 많이 먹지만 칠레산 포도, 뭐 미국산 과일들 이런 거 되게 많이 먹지. 근데 흥미로운 게 미국의 부농들은 있잖아. 미국의 부자 농부들. 한국의 부자 농부들과 스케일이 달라. 거의 서울 면적의 절반? 서울만한 땅을 개인 한 명이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나라에서는 농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보조금 같은 것도 주고 그 농부가 하는 거를 다른 산업으로 가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얘네들은 왜 직접 고용에 감소했게? 한국은 아직도 사람들이 일꾼을 고용해가지고 농약 같은 거를 뿌릴 거 아니니? 비료 이런 거. 한국은 아직 사람이 한다고. 그럼 직접 고용이 많겠네요. 그쵸? 그 농약 뿌려야 할 시즌에 농약 뿌려줄 사람 이런 거. 근데 얘네들은 스케일이 달라. 풍요함, 효율성이 장난이 아니라 그랬잖아, 산업 효율성이. 얘네들은 땅이 넓으니까 사람을 쓰기도 그래요. 그래서 헬기를 빌려서 헬리콥터 이런 걸로 농약을 뿌려버린다고. 흥미롭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농사와 달라요, 미국은. 자, 근데 뭐 농업 기술로 발전으로 인한 산업 효율성 향상은 풍요로운 식생활로 누리면서도 고용 감소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거지,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서울만한 면적에서 헬기로 막 농약을 뿌려가면서 막 엄청 대형 재배를 해.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월급은 더 많이 받는데, 물론 대부분의 월급이 막 내 집에 월세 이런 걸로 빠지지만, 식품에 들어가는 비용은요, 뭐, 유기농산물 이런 거 아닌, 고급 유기농 제품 이런 거 아닌 이상 서울보다, 한국보다 훨씬 싸요. 미국에서 밥 먹는 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렇게 싸고 다양성이 많은 풍부한 음식들을 누리면서 농업의 직접 고용 감소에는 되게 사람들이 부정적이네. 근데
아니거든? 니네는 직접 고용이 줄었다고 말하지만 50년 전에는 농부들을 생각지도 못했던 장비들. 헬리콥터로 농약 뿌리기, 기계 관련 개발자, 기계 수리공, 각종 농기구를 고치는 이런 직업들이 탄생했어. 기술은 농사꾼이라는 단순 노동을 대체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직업을 창출했어.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새 기술이 직업을 창출한다는 본인의 주장을 사례를 들어서 증명하고 있죠. 근거를 사례로 줬네. 예증하고 있어요. 아, 결국, 응? 기술이 고용 창출을 못한다고? 비관론, 노노. 오히려 기술로 새 직업이 창출되던데? 지금은 전환기일 뿐이야. 곧 좋아질 거야. 엄청 직업 많이 창출될 걸.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되게 긍정이네. 바로 일본 제시문이랑 대비된다. 그치? 자, 미국의 매사추세츠 종합종병원에서 의료 분야 인공지능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박사는 의사가 하던 일의 많은 부분을 핥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사례, 지금 이 한 줄만 보면은요, 사람마다, 미래 학자마다 되게 분석을 다르게 할 거야. 이것 때문에, 아이고, 의사가 내쫓겨나게 생겼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제시문 3처럼 의사가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지, 라고 낙관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튼 AI가 상당히 진보한데요. 근데 바로 주장이 나오네. 걱정 마. 대체는 아니고, 보완이야. 아까도 대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보완이라네요. 아, 대체한다는 게 뭘까? 인간 직업을 빼앗는 위협적 존재가 아니고, 멋지게 일반화를 해보면, 조력자나 보조자라는 뜻이겠네요. 자, 인공지능이 필요한 기록을 단번에 찾아내고 진료 추적까지 해줌으로써 의사는 잡무에서 벗어나 고차원적인 일을 할 수 있다. AI는 좀 단순한 반복 업무를 담당하고 인간은 좀 창의적이거나 판단적인 업무에 집중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런 거 미래를 예측한 뭐 기사나 저널, 논문들을 선생님이 좀 찾아봤었는데 이런 쪽에 원래 좀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예측인 거예요. 좀 상세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가령 뭐 좀 슬픈 얘기지만은 김다인이라는 심장병 환자가 의사 A씨를 찾은 거죠. 근데 이 사람 검사를 해보니까 뭐 혈관 이 부분이 막혀 있고 뭐 나름의 심장병도 다 예후가 다르죠. 다 특수성이 있죠. 같은 심장병으로 뭐 판막 어쩌고 증후군으로 분류가 돼도 그 양상이 조금씩 다르잖아. 그치? 증상도 개성이 있는 거야. 근데 인공지능이 나랑 최대한 유사했던 환자들의 혈관 윗부분이 아니라 아랫부분이 막혀 있고, 지금 뭐 박동은 좋은데,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런 옛날 환자들은 어떠한 시술을 받았고, 어떠한 결과가 있었고, 이쪽 시술은 좋았는데, 이쪽 시술은 되게 결과가 나빴고, 약을 몇 미리를 투약했을 때 가장 뭐 심장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고, 이런 나의 기록뿐만이 아니라 나와 유사한 증상을 지닌 다른 환자들의 기록까지 찾아내고 추적까지 해주면은 이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일을 인공지능이 빠르게 해주면은 의사의 어떤 진료의 질은 어떻게 될까요? 훨씬 고차원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 되게 좋다. 그럴싸해 보여. 엄청 낙관적이야. 그렇다면은 정말 믿음직한 파트너겠죠. 오히려 의사의 업무 퍼포먼스, 직업적 역량, 전문성 엄청 향상되겠네요. AI가 인간의 기회를 박탈하는 위협적인 독립주체가 아니라 보조자 역할에 충실하다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데이터를 기록하기 때문에, 그치. 요새는 또 음성 인식, 자동 변환,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 그것조차 기록까지 하게 되면은 환자에게 막 잠시만 계셔보세요. 막, 아, 지금 여기가 불편하시다고요? 지금 병원 가면 막 컴퓨터에 의사가 타닥타닥, 막,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음. 이런 식으로 차트 기록을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것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더 환자에게 아이 컨택 하면서 환자에게 더 집중하면서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거고.
그 덕분에 환자는 더욱 밀도 높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세계 어디서나 보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거는 너무 뭐 중간 연결 고리 없이 이 제시문이 너무 빠르게 퉁치고 넘어가기는 했는데, 자, 의료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몸이 아플 때 병원이나 뭐 치료를 더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우리야 지금 뭐 서울이 아닌 타 지역이라도 나름 지역 도시에 사니까 한국은 또 의료가 되게 발달한 나라죠. 제일 우수한 인력들이 뭐 의료계로 가기도 하고. 근데 다른 나라로만 가도요, 특히 가난한 나라로 가거나 뭐 아프리카 이런 데로 가면요, 의료인 자체가 없거나 병원이라는 인프라 자체가 없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로봇이나 AI가 엄청 엄청 기술이 발전하면은 이런 무이촌이라고 하고요. 의료 서비스가 없는 촌락이라는 뜻이야. 의료 인프라가 전무한 지역. 의료 사각지대 등에서도 이 AI가 도입이 가능해지면서 세계 어디서나 보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AI가 더 발달한다면은, 그리고 이 제시문은 너무 너무 생략이 많아요. 그리고 요새는 그 원격 의료를 위한 장비들, 디바이스들도 다 개발 중이거든. 개발이 많이 진행되는 상태거든. 그럼 내가 가령 막 한국 의사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국 의사들, 물론 뛰어난 의사들 많지만. 막 나는 존슨 홉킨스 의대를 나온 더 전문가, 미국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 그러면 뭐 원격 의료를 위한 디바이스를 장착하고, 뭐 내 심장 박동이니, 바이털 다른 사인들이니, 이런 그런 워치든 뭐든 막 몸의 전선을 연결해서 그 데이터를 막 미국에 있는 의사한테 보내. 이런 식으로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다는 거지. 그런 디바이스와 기술의 도움을 얻어서. 그래서 더 길게 썼어야 되는 제시문인데 갑자기 세계 어디서나 보편적인 진료 가능. 너무 설명 없이 좀 퉁쳤어요. 이 제시문 자체가. 자, 결국 정말 기술은 고용 박탈하지 않는다. 고용 기회, 직업적 기회 탈하지 않는다. 근데 이 고용에 대한 낙관을 특히 의료라는 특수 영역에서 다뤘네요. 기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죠. 자, 제시문 사보겠습니다. 기술이 경제 성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또 이중성, 양면성 얘기하고 있네. 그 때문에 노동시장이 단기적이나마 이런 표현들을 주목해야 되죠. 받게 될 부정적 효과에 대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과학기술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두려움은 항상 존재했다. 기술과 고용의 긴장 관계는 오래된 문제였어요. 이 두려움이 고용 비관론적 기술관 혹은 기술 비관론 고용 측면에서의 아까 일반화를 정반대로 돌려보면은 기술 비관론 이런 식으로 일반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진짜 옛날에 뭐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도 기계가 우리 노동자들의 직업을 박탈한다 이러면서 노동자들이 기계를 훼손하는 운동 같은 사회 운동 같은 거 했었던 시절도 있다고요.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요것도 뭐 빈출까지는 아니고 뭐 요 정도? 이런 두려움은 진짜 늘 있어 왔어. 왜?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면은 어디선가는 반드시 일자리를 잃어. 가령 옛날에는 그 컴퓨터라는 게 되게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 그리고 지금처럼 음성 인식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법원이나 회사 회의에서 속기사 빠르게 말 내용을 누락 없이 받아 적는 사람들. 이런 직업들이 많이 필요했거든? 근데 요새는 정말 이런 것들도 완벽히 정교하진 않지만 AI가 많이 대체를 하고 있고 이런 직업의 중요성이 많이 사라졌죠. 그런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최초의 산업혁명도 생각해보면은 최초의 산업혁명
일찍부터 연구소반에 있었던 친구들은 이 문제를 풀었을 텐데. 기차가 만들어지고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공장, 공업 도시라는 게 처음으로 탄생했고, 그래서 이제 제니 방적기라는 제니 이름의 방적기를 돌려가면서 섬유를 물레로 막 손으로 견우 직녀가 배틀로 만들듯이 짜는 게 아니라 자동화된, 공업화된 방식으로 생산 가능해졌을 때 돈이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지금 농토를, 지주들은 내 농토를 원래 소작 주던 내 농토를 버리고 여기를 목장으로 만들자. 양을 키우면 돈이 더 되겠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원래 소작을 짓던 소작농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직업을 잃어. 그러니까는 한 산업이 성장하면은 쇠퇴된 산업은 직업을 잃거나 자기가 뭐 쫓겨나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뭐 내년에 당장 논술이라는 전형이 사라진다고 생각해봐. 그럼 선생님도 직업을 잃는 거야. 그러니까는 직업이라는 거는 정책의 변화, 기술의 변화, 영향을 다각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어떤 한 사람의 직업이라는 건. 오케이?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 지금 인공지능과 최첨단 기술들이 발달 중인 지금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만한 대전환이 네 번이나 있었던 거야. 인간의 역사에서. 지금 아까 선생님이 말한 기차, 이게 1차 산업혁명인 거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산업혁명보다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치? 최초의 산업혁명은 공장 노동자라는 최초의 직업을 되게 많이 막 수천, 수만 명, 막 수십만 명의 노동자를 만들었는데 요새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봤자 뭐 인공지능 개발자, 코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 수는 있어도 그 수는 옛날보다 훨씬 적다. 와, 근데 되게 제시문 2에서 소개된 주장과 완전 정반대죠. 새 산업에 고용된 비율이 매우 낮다는 얘기를 다음 문장에서 하고 있어요. 기술과 고용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의 분석에 따르면 이전 세기 10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산업 분야, 신산업 분야에 고용된 미국의 노동 인구는 고작 0.5%. 되게 소수네요. 근데 1980년대까지만 해도 8%, 90년대에는 4.5% 줄었어요. 신산업이 최근에 고용을 흡수하는 비율, 새 고용을 창출하는 비율이 너무너무 하락했네요. 이는 기술 혁신과 실업 사이의 흥미로운 관계. 요런 거, 관계성 보는 거, 연관성 보는 거, 우리 자료 해석에서도 봐야겠죠? 아, 기술 발전이 실업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네. 그리고 기술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점점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네. 아까 방금 의료 제시문 본 거랑 완전 별개다. 완전 반대의 얘기를 한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최근 여러 파괴적 기술 혁신은 생산성을 급격히 상승시켰다. 생산성도 효율성과 되게 친한 단어입니다. 재화, 제품 생산 측면에서의 효율성이 생산성이잖아요. 그치? 근데 기술 혁신으로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기보다는 기존의 산업 분야에서 노동자가 대체되었대. 우리, 그치? 이런 단순, 뭐, 고객 응대, 결제를 하는 직무. 그냥 키오스크 많이 쓰잖아, 요새는. 버거킹, 뭐, 맥도날드 가도 그렇고요. 그치? 기술은 새로운 고용 창출보다 기존 노동의 대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네요. 아까 무슨 의사의 파트너로서 인공지능이 기여할 것이다. 피터 씨는 고용이 새로운 직업 많이 창출할 거고 지금은 잠깐 주춤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 입장과 되게 정반대의 지적을 하고 있네요. 자, 제시문 5번. 케인즈의 미래사회 전망. 정말 유명한 경제학자예요. 당신들 비문학 독서나 논술에서 다시 보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울 때는 정부가 유효한 일자리를 만들고 유효한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정부 개입을 강조했던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이거든. 근데 미래를 이렇게 진단했대. 미래의 핵심 과제는 무한한 여가와 휴식을 어떻게 사람들이 의미 있게 쓰느냐. 놀거나 마약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의 어떤 정서를 돌본다든지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의미 있게 활용하는 것이다. 자, 노동량이 필연적으로 적은 사회를 예견했다고 하네요. 그는 기술 발달로 인한 실업이 찾아오겠지만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보았다. 아, 그냥 과도기야. 아까 뭐, 피터 아저씨인가? 그분이랑 되게 비슷한 얘기 하신다. 그죠? 아, 전환기라서 잠깐 주춤할 순 있어. 하지만 안 그래. 이런 전망에는 기술 발달로 인해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인간은 더 적은 시간을 일하고도 더 여유로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 아, 기술이 노동 시간을 단축하면서 이 휴식과 여가가 무한에 가까워지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가 더 중요해지겠네. 이제 일만이 하는 세상은 없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헐, 뭐 지금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아저씨의 예측이 어떻게 되려나? 2030년이 되면 주당 15시간만 일하는 세상이 오리라고 전망했었다. 초단시간 노동사회의 도래를 예측한 대표 사례죠. 근데 지금이 2025년인데, 근데 우리가 이 사회학적으로 진단을 할 때는요, 사실 예측이 10년 정도는 늦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2039년까지만 이 분의 예측이 맞는다면은 적중했다고 봐드려야 되고요. 뭐, 한 1, 20년은 늦어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 조금 시기 진단을 잘못했을 뿐. 그래서 2039년까지 우리 한번 지켜봐요. 주당 15시간만 일하는 세상이 올지. 우와. 그러면은 하루에 5시간씩 3일만 일할 수 있는 거네? 아니면 뭐 3시간을 쪼개서 되게 유연하게 5일을 일할 수도 있고. 사실 주 3일째, 주 4일째만 되더라도 이 사람의 진단이 완벽히 맞진 않았지만 나름 예측, 적중, 그럭저럭이라고 할 수 있죠. 응? 지금 5년밖에 안 남긴 했는데 2039년까지는 사회학적 진단을 할 때 이 사람 말이 적중하는지 안 적중하는지 우리 지켜봐요. 자, 또 한 영국의 철학자에 따르면 미래에는 노동 시간이 줄고 모두가 평등한 여가를 즐기게 될 것이다. 아, 여가 기회의 평등이 생긴대요. 흥미롭다. 어떻게 될지 봅시다. 와, 기술 발전에 여기도 고용 측면에서의 혹은 여가 측면에서의 낙관을 다루고 있네요. 지시문 6번.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대다. 반면 기술과 경쟁하는 노동자에게는 지금이 가장 나쁜 시대다. 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되게 고도의 자본을 지닌 주체와 평범한 피고용자, 근로자 사이의 기회의 격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이 기회와 위기를 디킨스의 묘사를 빌려 설명했다. 기술 진보는 누군가에게는 기회인데 누군가에게는 완전 위기래. 한나 아렌트도 혹시 기억나나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쓰면서 그 히틀러에 부역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어떤 악의 평범성 지적했던 옛날 철학자. 근데 미래에도 되게 예견을 하셨네요. 똑똑한 철학자라다 보니. 근데 되게 멋진 말을 했어요. 자동화로 인해 자신들에게 유일하게 남겨진 일도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로 가득한 사회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사회는 최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보다 더 나쁜 사회는 없을 것이다. 자, 조금 어려운 문장이었는데, 어떤 말일까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겨진 일, 노동자에게 일을 뺏기고 뺏겼을 때 가장 마지막에 남겨진 일은요. 비숙련, 비전문자 노동자들이 수행해오던 단순하고 반복적인 육체 노동 또는 뭐 진짜 엄청 편의점 알바 같은 서비스직처럼 육체와 감정 노동을 동시에 동반한 그런 단순 노동일 거예요. 이것조차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경고하신 거고. 근데 이분의 예언이 어느 정도 지금 맞아 흘러가고 있죠. 버거킹이 전부 키오스크 이런 거 쓰잖아. 무인 카페 이런 것도 생겼잖아. 2008년 어떤 경제학자도 우리는 전례 없이 부유해졌지만 우리 세상은 전 지구는 풍요해졌어. 하지만 모든 부가 뭐 인공지능이니 로봇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돌아가는 사회를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기술 자산의 소유 여부가 부의 분배를 결정한다고 한대. 그래서 사람 대신 기계가 너무 고생스러운 노동을 하는 세상은 케인즈의 진단처럼 여가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낙관의 세계상으로 천국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거대한 격차와 불평등의 시대이기도 하다. 왜? 준비된 소수에게는 인간 해방의 기회겠지만 그렇지 못한 다수에게는 불안과 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산업구조. 단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아. 고용시장의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 아, 다수는 배제될 수 있어. 그치?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어른이면은 다 갖는 어떤 불안이야. 가령 뭐 10년 뒤에 사람과 똑같이 생긴 감정도 그럴싸한 로봇이 정말 제시문 3번처럼 나온다고 치자. 그리고 막 인공지능도 되게 우수하게 채점 탑재를 했어. 그러면은 뭐 논술 강사, 학원 강사 이런 게 필요할까? 변호사가 필요할까? 아니, 로봇은 더 제작하는 방식에 따라서 미형으로 멋지게 아름답게 사회적으로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형태로 잘생기게 만들 수 있지. 근데 이렇게 생긴 로봇이 논술 첨삭도 잘해주고 감정 노동도 잘해줘. 위로도 잘해주고 그러면은 뭐 굳이 외모적으로 대단히 아름답지도 않은 뭐 인간 논술 강사, 학원 강사에게 막 사탐 수업을 듣고 논술 수업을 듣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뭐, 당연히 이런 고용시장의 변화가 누군가에겐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특히 단순 노동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겐 더더욱. 그치? 아, 기술이 양극화를 심각하게 초래할 수 있고, 특히 노동시장에는 위협이 될 수 있다. 되게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네요. 오늘 제시문이 너무 길지. 이거 1번 문제만 보고 잠깐이라도 쉬자. 안 그러면 2번, 3번 집중력 떨어져서 보지도 못해. 자, 전형적인 기술 낙관론이에요. 전 인류가 안고 있는 과제 단번에 싹 해결할 수 있음요. 일상생활, 모든 산업, 인프라를 불문하고 파고들고 있다. 야, 삶의 전 영역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그래서 진짜 무슨 만능주의야? 우리가 모두 건강하고 장수하는 사회. 재난, 재해, 뭐 쓰나미, 지진, 각종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야, 근데 기술 발전되면서 악화된 환경 문제도 진짜 많은데 이것조차 기술을 더 터더 무한대로 돌리면 해결 가능함요. 막 이렇게 말하고 있어. 에너지가 고갈될 수 있는 원자력이니 석유니 그런 문제. 산업 경쟁력, 사회 시스템은 되게 광의의 표현인데 복지, 정책, 효율적인 행정, 복지와 같은 형평성에 근거한 행정 정책 전부 포함한 거잖아. 되게 광의의 개념이잖아. 이 문제도 기술이 다 해결함요. 완전 뭐 기술 만능론이야. 이미 20세기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부자가 되었다. 여기에도 예증을 하고 있네요.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세계 각국의 국내 총 생산은 한 해에 한 나라 전체가 벌어들인 총 경제적 이윤이죠. 뭐 총액 이런 거죠. 연평균 3.6% 성장했고 경제 규모도 6배로 확장되었다. 제시문 7이야말로 찐으로 기술 낙관론이고 기술 중심주의네요. 요런 것 좀 세심하게 봐줬으면 좋겠고 인간 사회의 문제 해결의 주체를 정치나 윤리나 제도가 아니라 기술로 설정하는 관점. ICT가 건강, 재난, 재해, 환경 이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미친 듯이 낙관적인 시선이야. 근데 이 낙관적인 시선을 강화할 때 수치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네. 요런 것도 봐줬으면 좋겠어요.
와, 너무 좀 빡센 제시문이었다. 그치? 이제 문제 해결 한번 보겠습니다. 얼른 하고 요거 하고 쉬도록 해요. 그럼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146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정보 범람 현상. 질적으로 너무 오염됐어. 과거 산업혁명과 달리 인간 노동을 대체할 거야. 로봇 기술의 보유 여부로 불평등과 격차가 심화될 거야. 아니야, 긍정적인데? 과거의 산업혁명처럼 풍부한 일자리를 창출할 거야. 인간 의사를 보완하면서 의료라는 영역에서 영역을 약간 좁혔어. 그치? 고차원적 활동을 제공하면서 인간을 도울 거야. 아, 실업은 일시적일 뿐이고, 우리에게는 평등한 여가의 장밋빛 미래가 열려 있어. 아우, 기술은 만능이야. 가난, 뭐, 굶주림, 환경, 사회 시스템 복지 다 기술로 해결 가능함요. 스펙트럼으로 볼 때, 이 친구가 제일 극단적인 낙관론이죠. 연고성반 친구들은 여기까지 봐야 된다. 예시 답안을 보겠습니다. 질문들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동에 대해 146과 2357로 분류할 수 있다. 요런 식으로 해줘도 돼. 자, 146에 따르면 표기를 이렇게 해줘도 돼. 묶어서. 기술 발전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2일에 따르면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 유통 속도가 빨라졌으나 불필요한 정보, 허위 정보가 범람하는 데이터 스모그 현상이 발생한다. 4는 기술 혁신이 생산성은 상승시키지만 순기능, 심각한 실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중요한 역기능. 아이고. 4차 산업혁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과거의 산업혁명과는 달리 너무 숫자가 적어. 기술은 기존 산업 분야의 노동자를 대체해버려.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6에서는 기술을 소유한 소수에게는 기회지만 소수와 다수라는 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돼지가 소수의 돼지가 사과, 우유를 다 독점했던 것도 그렇고 이런 양극화 되게 논술의 빈출 주제 중에 하나죠. 심각한 불평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결국 기술 발전은 정보 과잉, 실업 유발, 불평등 심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외대도 그렇고 성균관대도 그렇고 반면 이 재심은 분류할 때 표시를 해줘야지. 2357은 긍정적 사회 변동 전망한다. 정보기술의 발전이 과거 기술과 마찬가지로 직업 안 뺐는데 다양한 직업 만드는데 신산업과 다양한 직업 창출. 3에서는 의료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이 의료 영역에서 대체가 아니라 보완. 요 부분을 강조하면은 남의 직업 안 뺏어. 다양한 직업 창출에 박탈 아니야. 계속 이 논거를 강화할 수 있죠. 인공지능은 인간의 믿음직한 보조자, 기여자, 협력자, 파트너가 될 것이며 인간은 잡무에서 벗어나서 의료 서비스의 질과 범위가 확장될 것이다. 5에서는 기술 발달로 인한 실업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본다. 기술 발달로 노동 시간은 단축되고 평등한 여가와 여유, 이거는 양극화가 아니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적당한 노동자든 서민 노동자든 모두가 여유가 많아진다는 거지. 나아가 7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이 건강, 재난, 환경, 에너지 등 전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과 시장 확대까지 돈도 많아지고 돈 많아진 건 이미 사례로서 지금 현재로서도 입증이 되어 왔고 데이터로 앞으로는 더 돈도 많아지고 평화까지 달성될 거래. 너무 대가리 또 꽃밭이다. 그치? 종합하면 기술의 발전은 생산성 향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 평등한 여가, 양질의 서비스, 지구적 문제 해결 등 삶의 질의 전반적인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화가 가능하겠죠. 와, 진짜 너무 제시문을 많이 봐서 선생님도 목이 아프고 너네들도 너무 정신이 혼미했을 거야. 고생 많았고 우리 29분까지만 쉬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육모도 남았고 좀 얼마 남지 않았고 5분이라도 일찍 마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료 1과 3은 한 사회의 미래 전망을 담고 있다. 아, 전부 같은 사회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필요하다면은 연결을 해줘야겠네? 그치? 이 자료를 각각 해석하고, 뭐 가령 2와 3을 연결해서 분석해 본다든지. 요런 거 가능하겠죠? 이 자료들을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 1의 두 입장 중 지지하는 한 입장. 본인이 자료를 보고 그냥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중 정답이 가능한 거야. 그렇다면은 본인이 잘 이해가 됐던 제시문, 혹은 본인이 좀 생각하는 신념에 부합하는, 미래상에 부합하는 제시문, 아니면 좀 자료가 잘 읽히는 방식, 그런 거를 선택한 후 그 자료를 모두 활용해서 그 근거를 제시해라. 근데 사실 특정 입장을 선택할 때 내 입장과는 되게 반박 사례처럼 보이는 자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이게 진짜 성균관대의 좀 어려운 지점인데, 교묘한 탈룰라? 이런 걸로 해야 돼. 이거,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거야. 이거 말로는, 이씨, 설명을 못 하겠어. 근데 교묘한 탈룰라? 근데 논리적인? 우리 친구들 당황했을 것 같아요. 씨발, 선생님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개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보겠습니다. 자, 새 자료는 별도의 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전망을 담고 있어. 필요하다면 연계를 해주세요. 각각의 자료가 보여주는 전망으로 꼼꼼하게 정리하고 복수의 자료들은 비교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자, 두 입장 중 어느 입장을 선택해도 무방한데 하나의 입장만을 지지해야 된다. 근데 반복 사례처럼 보일 수 있는 게 있거든. 요게 까다롭고. 자, 자료가 보여주는 팩트의 원인, 시사점을 지지하는 입장과 연관지어서 해석하거나 이 시사점을 활용해가지고 내 반대 입장을 까야지. 봐봐라.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봅시다. 자, 자료를 봐보자고요. 보자. 오, 60%대로 2020년까지 쭉 유지가 되다가 뭔가 하락세가 지금 보여요. 미세하게나마. 오유, 2025년에는 꽤 떨어졌고요. 2030년에는 거의 10%포인트 비 떨어졌어. 허, 되게 35년에는 완전 개추락한. 그 이후로 뭐 35년과 40년 사이에 최저점을 찍고 반등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종 결과인 마지막 미래 진단인 45년과 비교하면은 60에서 50이 안 되니까 10%포인트 이상 감소했죠. 아, 고용률이 되게 하락했다. 그리고 전체 인구 중에서 이 특정 연령대 취업자의 비율을 이미 퍼센티지로 표현한 거니까는 뭐 다른 뭐 분수 계산할 필요는 없겠네. 자, 2번 자료 봅시다. 산업별 노동 생산성 대비 근로자 소득 비율. 근데 이 대비라고 했으니까는 우리가 이 분수 관계도 조금 여기서는 그냥 아까는 단지 그냥 대비는 없었는데 조금 신중하게 봐줘야겠네요. 2번 자료는. 보자. 2차 산업. 원래는 뭐 50%까지 찍었다가 그냥 쭉 내려가고 여기도 되게 높았는데 쭉 내려가고 2015년 이후 2차 산업, 3차 산업 모두 생산성 대비 소득이 유의미하게 아주 큰 폭으로 감소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정말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오늘 4차 산업혁명까지 했어요. 그리고 차수가 높아질수록 최첨단 기술이야. 그 말은 1차 산업이 농업,
광업인 거고, 2차 산업은 이 농업 강업에서 얻은 자원이나 생산물을 가공해서 재화나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뭘까? 제조업, 공장, 건설업, 뭐 수도 이런 쪽이 2차 산업인 거고 아까 선생님이 말했어. 차수가 높아질수록 최첨단 산업이라고. 우리 4차 산업이 뭐 AI 만드는 사람, 개발자 이런 거고 결국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인데 이 서비스업이 좀 광이야. 교통, 상업, 무역, 금융, 보험, 각종 전문직, 유통. 조금 더 지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돈을 좀 1, 2차, 3차에 비하면은 좀 더 전문성이 있고 돈도 좀 더 많이 만질 확률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기업에 가면은 좋은 대학 남아서 3차 산업 쪽에 종사하게 되는 확률이 높다고요. 뭐 요쪽 대기업으로 가면은 2차 산업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더 전문성과 그 첨단성을 요하는 3차 산업의 근로자 소득 비율이 급감했네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단순히 근로소득 하락을 의미하는 것처럼, 아니, 비율이 급감했다 그랬어. 근데 아까 사람의 비율이 감소한 거는, 그냥 고용률 하락했다. 이걸로 보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제시문들에서 이거 두 지표를 다 다루고 있잖아. 아까 다른 제시문들에서는 사람의 고용을 줄일 거야, 늘릴 거야, 이 한 지표만 봤어요. 기준 제시문들이. 근데 여기서는 기준 제시문에서 본 지표가 두 개나 들어가. 근로소득도 중요한 지표였죠. 노동 생산도 우리가 제시문에서 다룬 중요한 지표였어. 그러면은 얘가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 근로소득이 줄었을 가능성. 근로소득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었는데 분모인 노동 생산성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커져서 늘었을 가능성.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자료 3을 봐봐요. 월 평균 실질 전체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전 2차 산업에 종사하든 3차 산업에 종사하든 4차라는 최첨단 인공지능 산업에 종사하든 전체의 평균을 낸 거지 실질 근로소득 안 줄었는데? 근소하게 늘었어. 근데 자료 2에서는 그러면은 이 분자 안 변했네. 근데 가격이 이 비율이 변했어요. 얘가 늘었겠구나. 그러면 어느 쪽에서 니네가 지지를 하든 이 데이터 자체는 근로소득의 감소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차수를 거듭할수록 이 첨단 산업, 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에 가깝다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어. 그래서 이 자료 2번을 보면 어떻지요? 여기가 진짜 확 떨어져. 이거를 단지 이 사람들이 돈 개 없어졌네. 4차 산업 종사자들 불쌍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3번 자료와 연계해서 보면은 소득은 오히려 늘었는데 생산성이 엄청 높아졌구나. 대박이다. 트윈즈처럼 여가 확장의 시대가 열린 건가? 근데 뭐 반대쪽에서도 부정할 여지는 없어. 맞아. 생산성 많이 늘었어. 근데 근로자 소득이 그대로거든? 3번 자료랑 보면은? 그러면은 그 전체에 늘어서 생산성이 증가해서 늘어난 부가 어디로 갔을까? 첨단 기술이나 로봇을 소유한 사람에게 흘러간 거 아니야? 반대쪽에선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2번 자료가 너무 어려웠어요. 3번 자료랑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었어가지고. 자, 3번 자료. 월 평균
근로시간이 뭐 50%는 아니지만 가까이 수준으로 감소했죠? 월 평균 실질 소득은 다소 감소하다가 소폭 증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해줘도 좋고, 소폭 증가해줘도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좀 구어체로라도 좀 정리를 해봐. 고용률이 하락 후 반등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고용이 왜 줄었을까? 다시 오를까? 아, 일시적 하락이야.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 지금도 옛날만큼은 아니었지만 신산업업 창출로 회복될 거야. 긍정적 입장에선 이렇게 갈 거야. 반대 입장에서는 회복 더뎌. 끝났어. 실업 지속될 거야. 봐봐. 좀 올라오긴 하지만 예전만은 못하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할 테고. 생산성 대비 소득 비율이 하락했어. 왜 떨어졌지? 생산성이 개 많이 는 거야.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했고 자료삼이랑 유지해서 연결해서 봤을 때 일을 덜하고도 벌이가 유지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봐야 되고. 아닌데? 지금 2번이랑 3번 같이 해서 봤을 때 생산성 대비 소득 비율이 하락한 게 생산성 증가라는 건 인정해. 근데 근로소득 그대로잖아. 그럼 그 이득은 어디로 갔어? 로봇 소유한 사람한테만 갔겠네. 노벨 경제학자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 노벨상 받은 이런 식으로 지적할 수 있을 테고 3번 일을 덜하고도 벌이는 유지가 되네? 자, 귀찮은 건 기계가 하는 케인즈가 지적한 멋진 세상이 열린 거야. 여기서 약간 좀 논리적 탈룰라를 해야 되는데 이득이 자본가에게만 가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논리적으로 발례를 지적해주자. 이 데이터를 깔 수 있는 데이터 자체를 비판해 보는 거야. 내가 선택한 기준 제시문의 논거에 기대서. 야, 노동자들은 일을 더 하고 싶었어. 여가 이렇게 내가 자발적으로 갖고 싶었던 여가가 아니야. 나는 일 2배 하고 600만 원 가져가고 싶은데 기계와 로봇이 내 많은 일들을 대신해 주느라 여가만 많고 돈을 더 못 벌어요.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런 좀 이 제시된 자료가 내가 선택한 입장에서 정말 명백한 반박 증거야. 너무 정면으로 대치돼. 이럴 때는 좀 내가 약간의 논리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데이터를 직접 비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 분석인데 사실 비판을 하라는 거야. 내가 특정한 입장을 선택한 방식에 따라서. 이게 성균관대에 미쳐버리는 판장에서 팔짝 뛰는 포인트라고. 시간이 110분으로 다른 학교 논술보다 부족한데 이런 고차원적인 사고를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현역 때 성균관대 지원 자체를 안 했어요. 이거 자신이 없어서. 나는 솔직히 현역 때 자료를 연대 장학금 받고 들어갔지만은 나는 차라리 이런 제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제시문을 봤으면 봤지 철학 원문 이런 거를 밀도 높게 봤으면 봤지 나는 이 자료에서 시간 안에 정확하게 할 자신이 없어. 원서에서 성대 깠습니다.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예시 답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나 읽어야 돼. 우리가 시간이 많진 않으니까 하나만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하나만 보죠. 146 입장 보겠습니다. 자료들은 146의 기술 발전에 따른 부정적 전망을 뒷받침한다. 2020년 이후로 고용률이 급감해. 제시문 사이에서 지적하듯 특정 제시문 연결해줘야 돼요. 기술에 의해서 노동이 대체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결과야. 다소 회복되긴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지금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하락세야. 결국 이에서 지적한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사라지는 직업보다 창출되는 직업이 적기 때문에 되게 강박적으로 야, 봐봐. 이 자료. 이 제시문에서 이 말 했었지? 이것과 완벽히 이어지잖아. 따박따박 짚어줘야 돼요. 되게 좀 철저한 논증을 요구해. 또한 장기적으로 고용이 다소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과 위기감, 고통까지는 어쩔 수 없어. 약간 더 비판적으로 흐르기 위해서 좀 더 추가적인 지적.
자료 2에서도 노동 생산성 대비 근로자 소득 비율이 꾸준히 하락한다. 물론 이거를 이 분모값과 분자값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자체를 완벽히 부정할 순 없어. 노동 생산력 향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3번이랑 보면은 그 이익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로봇과 기술, 생산수단을 보유한 사람에게 집중된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를 통해 6에서 지적하듯 경제적 격차가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불평등이 커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논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추론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죠? 논리적 추측이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반면 자료 3에서는 월 평균 근로시간 30년 동안 50% 가까이 감소하고 실질소득 변화가 있지만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혹은 소폭 상승했다고 잡아도 좋습니다. 근데 뭐 5만 원 차이가 뭐 크진 않잖아요. 근데 이 감소가 반대쪽에서는 봐봐라. 무한한 여가의 확장이라고 하겠지만 엥? 이 선택이 자발적 선택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기계에 의해서 일자리가 대체됐기 때문에 발생할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또 실질 소득이 거의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가의 양만 늘었을 때 여가의 질은 하락할 수 있다. 시간 남는데 돈이 없으면 뭐해? 여행 못 가? 그냥 뭐 집에서 유튜브 보고 누워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야. 결국 사회의 잉여와 부는 막대해지는데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은 30년 전과 그대로. 어디로 갔겠어? 다 돈 많은 사람에게 갔겠지. 그러므로 기술 발전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써줘도 좋겠지. 재심은 7처럼 낙관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약간 문제 해법도 적어줘야 되고 내가 자료를 반대하는 어떤 비판도 취해줘야 되고 되게 좀 탈룰라와 우리의 좀 정석적인 공식에는 갇히지 않는 논리적 탈룰라가 많죠. 요런 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자유도가 높아요. 근데 자료 해석 자체는 정확해야 돼. 자유도가 높은데 자료 해석 자체는 정확해야 하고 어떻게 활용하든 개별 제시문을 따박따박 강박적으로 짚어가면서 논증을 해야 돼. 이 연결을 한정된 시간 안에 한다는 게 미친 듯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 성대는 정시로 갈래. 여기 논술 못 쓰겠다 하고 던졌다니까. 이런 사람도 논술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로스쿨 입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자료 해석 이런 것들을 개 많이 해야 돼가지고, 대학 가서 사회 통계 같은 거 보면서 해결이 되긴 했어요. 근데 저도 현역 때는 이거를 시간 안에 해결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기복이 매우 컸습니다. 어려운 게 당연하다는 거를 말하고 싶었어요. 3번. 이 자료 전망에 너의 견해를 제시하되 한 입장만을 선택하세요. 왜? 외대처럼 두 입장 다 조화와 균형이 중요해.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토론시킨 선생님처럼 성장, 복지 둘 다 중요해요. 이런 약간 회색지대처럼 가면은 제시문을 끄집어서 활용하기가 더 용이해. 보이는 거 그냥 바로바로 짚어내면 되니까 오히려 한 입장을 선택해서 따박따박 찝어내는 게 더 까다롭거든. 그러니까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조건 한 입장을 선택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좀 애들을 작정하고 떨구려고 문제를 되게 하드하게 세팅을 해놨죠. 그지 같은 학교입니다. 저는 적어도 현역 때 그지 같은 학교라고 생각했어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쉬운 지시문이니까 그냥 빨리 갈게요. 이것만 볼게. 선생님이 요약한 핵심만 볼게.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방하는 로봇이 개발 중이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의사 제시문에서 말했듯이 방대한 베이스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전체를 추론하는 능력도 인간보다 뛰어나고 인간과 협력해서 외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심지어 수술, 가사 도우미, 복지, 농업,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궁극적 발전이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처럼 생각까지 하는 거래. 그럼 나중에 구별이 되게 되지 않겠지. 근데 감정은 여전히 우리 거야. 라고 말할 여지가 있겠네요. 우리 T는 로봇이 MBTI 좋아하는 친구들은 T는 로봇이 가져갔어도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전체 분석하는 속도, 능력 이 새끼들이 더 압도적인 건 부정할 수 없어. 하지만 여전히 감정, 돌봄, 지지, 공감은 우리 거야 라고 반대쪽에서는 딴지를 걸어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뭐 일찍 끝 마친다고 하고 결국은 일찍 안 마치지. 특히 중반일수록. 인간과 인지 방식은 다르지만 인간처럼 생각하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로봇. 감각은 제한적이야. 하지만 분석과 추론을 통해 인지 가능하고 활용도 너무 다양하게 될 수 있어. 인간과 기계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진대. 자, 긍정 전망부터 봅시다. 인지 로봇을 활용하면은 제시문 5와 7에서 말한 것처럼 노동 시간이 단축되고 여가 시간이 많아질 거고 우리는 더 고차원적 가치, 고차원적 업무를 할 수 있을 거야. 생산 효율성 엄청 늘어날 거고 기술 만능론, 다양한 사회 문제 완전 해결될 것임요. 믿음직한 동반자일 거고요. 봐봐. 노년층 도우미 부족한데 도우미 로봇. 의료 영역에서 인공지능처럼 얼마나 든든한 동반자야. 농사 로봇도 농사 얼마나 개빡세. 인간의 고된 노동과 잡무 대체해 줄 거야. 이 산업 발전으로 개발자라든지 로봇 수리공이라든지 또 다른 일자리 창출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또 반론 재반론도 생각을 해줍시다. 성균관대는 이런 내가 예상 가능한 반론을 미리 반박하는 것도 되게 고득점 포인트로 봐요. 물론 너는 이런 빈부격차의 문제를 지적할 거야.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활용해주자. 3번 문제에서 나왔던 거. 고도의 효율성으로 돈이 개 많아지면은 빈부격차는 복지로 해결 가능해. 우리 외대 3번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거를 깔아줄 수 있겠죠? 로봇은 추론 능력 T는 개 뛰어나. 근데 우리는 감각이라는 우리만의 개성과 고유성이 있을 거거든. 그럼 우리는 예술이라든지 감정 노동이라든지 우리가 감각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더 독자적인 영역에서 더 고도화된 기술을 갖추고 경쟁력을 발휘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을 테고요. 부정적으로 전망해 봅시다. 아이, 너무 뛰어나졌다. 우리 일자리 위협할 수밖에 없어. 신산업이 창출된다고 해도 니네들 말처럼 로봇이 다 대체할 거야. 와, 우리 상실감, 소외감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노동의 가치 되게 떨어지겠다. 야, 빈부격차 너무 심해지겠는데. 근로자들에게는 위기일 수밖에 없겠다. 정보통신의 기술 발달 편리함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갖고 왔듯 로봇 기술의 발전에서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겠다. 와, 끔찍해. 복지나 의료 등도 로봇이 대체하게 되면서 인간적인 가치 상실, 인간관계 단절이 될 위험이 크겠는데? 돌봄을 사람이 하면서 어이구 고맙습니다. 고생 많았네. 이럴 수 있었는데 이런 걸 다 로봇이 대체해버리네. 관계의 영역마저 세상이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테고 제발 낙관적으로만 보지 마. 부정적 결과 미리 예측해서 최소화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아, 실업 대책 고려해야 돼. 그리고 인간과 로봇의 구별이 모호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도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 요거 되게 논술에 다른 학교들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떤 SF 영화를 아이로봇이라는 SF 영화를 보면요. 로봇이 이제 구조대가 되는데
우리는 보통 뭐 자동차가 뒤집혀서 막 3분 뒤에 폭발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아이나 노약자 먼저 구해. 혹은 아이는 더 어떻게 보면 미래가 창창하니까 아이 먼저 무조건 구하죠. 부모님들도 그런 걸 바라잖아. 일가족이 보통 사고가 나서 차가 뒤집혀서 3분 뒤면 폭발해. 우리 3살 난, 19살 난 아이부터 구해주세요라고 부모들은 간절히 그걸 원하잖아. 근데 이 로봇 구조대는 생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개싹 티라 판단을 한 거야. 아이를 안 구해. 그래서 아이로봇의 주인공은 로봇을 되게 혐오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로봇 가사도우미야 그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데 유일하게 이 로봇과 같이 사는 삶을 거부하면서 되게 구식으로 사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리고 논술 빈출 중에 하나인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대신 운전을 해주는. 그러면 사람은 이 운전을 맡겨놓고 딴짓을 할 수도 있고, 뭐 애인과 카톡을 할 수도 있고, 잠깐 졸 수도 있는 거지. 쿨쿨 잠을 잘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은 이거 법적인 책임, 사고의 책임, 이 로봇한테 물어야 돼.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에 물어야 돼. 그래도 로봇이어도 감식, 관리, 감독의 의무가 최소한은 있었던 사람에게 물어야 돼.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갑자기 자율주행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근데 로봇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내가 왼쪽으로 틀 수도 있고, 길을 틀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틀 수도 있는데, 일단 쭉 밟긴 밟아야 돼. 근데 오른쪽에는 유치원생 한 명이 있고, 오른쪽에는 성인 두 명이 있어. 둘 중에 한 명은 쳐야 돼. 이런 것들 우리 논술에서 나와요, 찐으로. 그러면은 로봇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 사람이면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 별의별 윤리적 문제가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좀 답안지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보다 그러니까는 성균관대가 제한된 타임 어택 하에서 자료 해석도 해야 되고, 독해도 잘해야 되고, 분류도 잘해야 되고, 내 좀 시사 상식도 보여야 되고, 요구하는 게 진짜 많죠. 진짜 미친 학교입니다. 예시답안 하나만 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357의 입장에서 인지 로봇에 대한 자료의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하다. 우선 인간처럼 인지 능력을 갖춘 로봇은 인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귀찮은 노동 대신하면서 노동 효율성 극도로 높일 수 있을 거야. 여가도 늘 거야. 우리의 생활은 더욱 여유롭고 풍요로워질 거야. 특히 생산 분야, 2차 분야에서 로봇 활용은 생산성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거고, 생산성 획기적 증진도 뭐야? 효율성과 극도로 이어져 인류가 부자가 될 거야. 효율성, 이익, 부의 개념과 정말 가깝다고 했어요.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이런 노년층 도우미 등 복지 로봇? 오, 인간의 삶을 많이 돕겠네. 물론 반박 측 입장처럼 이 일자리를 로봇이 빼앗을 거라는 걱정도 가능해. 하지만 농업의 발달이 농기구 수리공 같은 새로운 직업을 만들었던 것처럼 또 다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거야. 로봇의 기능, 소프트웨어 등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것은 혹은 로봇을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역할이 될 거야. 또한 기존에 사람이 담당하던 일을 로봇에 대체함에 따라 사람들은 더 수준 높은 문제에 집중할 수 있어서 오히려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 그때는 이런 감각을 활용하는 예술가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지금은 부모님들이 예술 쪽 전공, 문학적 전공, 이런 거 안 보내시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그때는 이쪽이 입결이 개 높아질 수도 있어.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로봇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로봇의 효율성으로 인해 실현된 전체에 남는 잉여 가치는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거, 우리 외대 3번 푼 거. 효율성이 극대화돼서 돈이 개 많아지면 낙수 효과로 사회복지 투자 가능해진다. 상식으로 넣어놨다가 성균관대에 활용해야죠.
적극적 재분배 정책을 통해 일시적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이 새끼들은 T가 고도로 발달해 있지. 우리는 여전히 F 감각 있다. 고유성에 의해서 구별될 거고 각각의 가치와 역할을 가질 것이다. 혼자 보면은 안 볼 수 있으니까 우리 한 2, 3분만 수업 시간 오버해서 비관적 전망도 읽고만 끝냅시다. 미안해요. 일찍 끝내주긴 개뿔이. 근데 외대보다 훨씬 논제가 길잖아. 답안도 길고 선생님도 일찍 맞춰주고 싶었어. 미안해. 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로봇 기술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발전이 제공하는 편리함에 취해서 대가리 꽃밭처럼 기술 낙관론 금지 7번처럼 부작용 빠르게 인식하고 미리 대처하자. 인지 로봇의 발달은 가장 쉬운 논거 뭐지? 인간 일자리 위협할 거야. 활용 영역이 높아질수록 넓어질수록 일자리 사라질 거거든. 물론 니네 반박처럼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 있겠지. 하지만 로봇의 성능이 향상되면은 이 새로운 일자리조차 빠르게 로봇으로 대체될 걸. 로봇을 고치는 기술 수리 로봇. 뭐 논술 선생님 다 로봇이 될 걸. 결국 로봇 소유자만 부자가 되고 논술 선생님 다 잘리고 단순 노동자들 다 잘리고 격차 너무 커질 거야. 그러면은 김다인 선생님 엉엉 운다.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인간의 상실감. 자존감 하라. 아유, 김다인 선생님이 일자리를 잃고 단순 노동을 전전하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고 하네요. 너무 슬프다, 갑자기. 인간 소외의 문제, 이런 식으로. 더 멋지게 논술식으로 공적인 언어로 일반화 시켜볼 수 있겠죠. 특히 전통적으로 복지, 의료, 뭐 교육도 마찬가지죠. 보살핌, 인간 생명 등 인간적 가치가 실현되는 직업인데 이런 직업을 로봇이 대체하게 되면서 근데 사실 감각은 좀 약하다 그랬어. 인간적 가치는 약화되고 인간관계는 단절되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뭐 싫은 학교 선생님도 있고 개빡치는 학원 선생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너무 싫은 선생님이 아니기를 바라요. 어쨌든 뭐 감각적으로 아 저런 새끼는 되지 말아야겠다. 혹은, 아, 저분은 되게 따뜻한 사람이다. 나도 배워야지. 이런 감각을 주고받으면서 부정적인 쪽이든 나쁜 쪽이든 내 감각을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가치가 대인관계에서 야기된 인간적 가치에선 있잖아. 근데 로봇은 훨씬 수학을 잘 가르치고 논술을 잘 가르치지만 이런 인간적 가치는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기능은 아주 훌륭하지만 유대는 약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므로 낙관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부정적 결과를 미리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전 방안, 이런 거. 김다인 선생님이 완전 노숙자가 되지는 않을 방안, 혹은 김다인 선생님이 노숙자는 되지 않도록 복지 예산을 확충할 방안. 또한 로봇과 인간의 경계가 모호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예측 및 고려 역시 필요하다. 인간 선생님은 하위권 학생에게도 막 열심히 하면은 더 쏟는다든지 이런 사람이니까 가질 수 있는 약간 융통성이 있어요. 근데 막 로봇 선생님은 하위권 학생 지금 시뮬레이션 돌려보니 합격 확률 15% 미만. 15% 미만. 왜 이러지? 그러면은 한정된 자원을 더 상위권 학생들에게 투자하자. 이런 식으로 흐를 수 있단 말이야. 아까 로봇 구조대가 어린이보다 생존 가능성이 높은 어른 먼저 구했다는 것처럼. 이런 윤리적 문제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칠 영향, 인간의 가치 등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안을 작성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성균관대 문제를 봤는데, 독해도 잘해야 돼, 자료도 잘해야 돼, 시사 상식도 좀 특출난 걸 보여야 돼, 요구하는 어떤
그게 되게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부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좀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좀 쏟아내듯이 답안지를 썼을 때 의외로 또 합격을 해볼 수 있는 곳이 성균관대거든. 그래서 성균관대는 열심히 한 건 당연하고 합격할 거라 기대를 못했는데 합격했어요. 이런 친구들도 꽤 간증이 쏟아지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학교 논술보다 너무 개빡세니까 학습 효과가 너무 좋죠. 괴로운 논제는 그만큼 얻어가는 게 많습니다. 오늘 5분이라도 일찍 맞춰준다고 하고 5분 늦게 맞춰줘서 미안하고요. 그 6월 모의고사 다들 좀 그러니까 잘 보자. 막 좋은 결과를 내자 압박받지 말고 9월까지 시간이 있어. 그리고 우리의 원서의 최종 결정 수준은 6월은 잠깐 지금 간만 보고 강만 보는 거고 9월 모의고사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야. 우리 원서 쓰는 거는. 그러면은 지금은 너무 압박받거나 이거에 내 인생에 걸려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좀 잘 자고 전략적으로 공부해서 간 다음에 지금 내 위치를 가늠해 보는 식으로 좀 6월 모의고사를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6월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점수를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1차 상담을 그걸 바탕으로 가볍게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원서 상담을.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그 화요일 모의고사 주는 휴강, 다다음 주 화요일 중수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